안녕하세요. 워렌 버핏, 그리고 그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그 투자 성과가 정말 대단하죠. 네, 맞아요. 1964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19.9%라고 하니까요. 와, 거의 20%네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한 10.4%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그 차이가 정말 실감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이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의 생각이나 전략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또 올해 말에 버핏이 CEO 자리에서 물러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그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는 건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후계 구도라든지 앞으로 버크셔의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버핏이 정말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딱 증명해온 두 기업, 네. 코카콜라와 아마존, 이 둘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왜 하필 이 두 기업일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업들이 가진 매력이 뭘까?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이 두 회사가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너무 다르죠. 한쪽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정말 우리한테 친숙한 음료 회사잖아요. 코카콜라. 그렇죠.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다른 한쪽은 세상을 막 바꾸는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 아마존이고요. 네. 전통적인 소비재 기업이랑 최첨단 기술 기업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같이 있지? 하고 약간 갸웃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처음엔 좀 의아할 수 있죠. 코카콜라는 뭔가 딱 안정적인 이미지인데 아마존은 뭐랄까 계속 변하고 커지고 좀 역동적인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나 다른 두 기업이 어떻게 한 사람, 그것도 워렌 버핏이라는 위대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을까? 그게 핵심 질문이겠네요. 그리고 각자 어떤 방식으로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고 있을까? 이걸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벅시어 해서웨이가 정말 오랫동안 거의 1980년대 후반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코카콜라 여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버핏이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을 좋아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강력한 브랜드라는 게 단순히 그냥 유명하다, 이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유명한 것 이상이다. 네.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경제적 해자 있잖아요. 성벽 같은 거요. 경쟁자들이 쉽게 못 들어오게 막는 네네, 들어봤어요. Economic Moat.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가 전 세계 소비자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그렇죠. 뭐 새로운 음료수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콜라 하면 코카콜라를 떠올리고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습관처럼. 이런 아주 강력한 고객 충성도, 이게 바로 경쟁 우위를 지켜주고 또 가격을 결정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심지어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도 매출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 브랜드 자체가 방어막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특히 그 배당금 이야기도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버핏이 2022년 주주서한에서 코카콜라 배당금 얘기하면서 자신이랑 찰리 먼거는 그냥 배당금 수표 받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 말고는 한 일이 거의 없었다. 이런 농담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농담이 아주 유명하죠. 이게 그냥 배당 많이 준다? 이런 뜻 이상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농담 안에 사실 장기 투자의 핵심 철학 같은 게 녹아 있는 거거든요. 철학이요? 네. 단순히 배당 액수가 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배당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성장해 왔다는 점이에요. 성장. 그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텐데 1994년까지 버크셔가 코카콜라에 투자한 돈이 총 13억 달러 정도였어요. 네, 13억 달러. 그때 한 해 동안 받은 배당금이 750만 달러였거든요. 네. 그런데 2022년에는 그 연간 배당금이 얼마가 됐냐면 7억 400만 달러가 된 거예요. 와, 750만 달러가 7억 달러로요.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투자한 원금의 절반 이상을 매년 배당으로 그냥 돌려받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효과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숫자네요. 괜히 배당왕, 디비덴드 킹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최소 50년 이상 배당금을 연속으로 올린 기업한테만 주는 이름인데 코카콜라는 올해로 벌써 63년째 연속 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단한 기록이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도 한 3% 정도 된다고 하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는 여전히 매력적인 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는 건 큰 장점이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뭐 건강 생각하는 트렌드도 강해지고 설탕세 같은 것도 도입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코카콜라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좀 위협이 되진 않을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당연히 그런 위험 요인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도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계속 대응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제로 슈거나 다른 저칼로리 음료 라인업을 계속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주스나 차, 생수 같은 비탄산 음료 쪽 포트폴리오도 엄청 확장하고 있고요. 아, 콜라만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요한 건 코카콜라가 파는 게 단순히 콜라가 아니라 음료라는 점이에요. 즉, 필수 소비재로서의 그 본질적인 특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필수 소비재. 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어쨌든 뭘 마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카콜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유통망이랑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네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거죠. 확실히 그 유통망은 대단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이다 뭐다 해서 외부적으로 어려운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도 2025년에 한 5에서 6% 정도 유기적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일 제품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그 강력한 브랜드와 유통망을 가진 음료 기업 전체의 안정성으로 봐야 하는 거네요. 인증된 꾸준하고 성장하는 배당. 셋째,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사업 모델. 그리고 넷째, 뛰어난 글로벌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이 왜 이 기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는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네, 코카콜라가 가진 그 견고한 안정성의 비밀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네. 버핏 포트폴리오의 또 다른 거인이죠. 아마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아마존. 기대되네요. 사실 아마존 투자는 뭐랄까 버핏이 맨날 전통적인 가치주만 고집하는 건 아니구나. 이걸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애플 투자와 더불어서 좀 그런 평가를 받죠. 애플이랑 같이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크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랑은 진짜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기업인데 버핏의 투자 철학 알아서 아마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것도 참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아마존은 버핏의 투자 원칙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투자 원칙의 진화요? 네. 예전에 버핏은 자기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 기업 투자는 좀 꺼렸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기술 기업이라고 해도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가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현재 시가총액이 2조 4,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만가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명실상부 세계 5대 기업 중 하나고요. 네. 이 거대한 기업을 움직이는 두 개의 엔진, 심장이 바로 전자상거래 플랫폼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AWS죠. 네. 먼저 그 전자상거래 쪽을 보면 이건 정말 압도적이죠. 그렇죠.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서 주문하면 하루 이틀 만에 문 앞까지 딱 배송되는 이 물류 시스템.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맞아요. 그 물류 네트워크 자체가 엄청난 경쟁 우위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그렇죠. 여기에 또 수많은 제3자 판매자들이 아마존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상품 종류도 엄청 다양해지고요. 네. 특히 그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이게 고객들을 꽉 묶어두는 역할을 하잖아요. 아, 프라임? 네. 무료 배송해주고 스트리밍 서비스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충성도를 확 높이고 또 연회비나 월회비를 받으니까 안정적인 반복 매출도 만들어내고요. 그게 사업을 계속 돌아가게 하는 힘이군요. 그렇죠. 이게 전자상거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2025년 2분기 실적만 봐도 이커머스 매출이 작년보다 11% 늘었고 구독 서비스나 삼자 판매 관련 매출도 각각 12%, 11%씩 늘면서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물론 요즘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외부 압박이 아마존 이커머스 사업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당연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아마존은 워낙 규모가 크고 운영 효율성도 높고 또 어느 정도 가격 결정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변수에 대응할 능력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맷집이 좋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글로벌 공급망을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한다든지 물류 비용을 계속 최적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그 지배적인 위치가 쉽게 흔들릴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의 또 다른 성장 엔진, AWS는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시장의 뭐 절대 강자다 이렇게 불리는데 최근에는 특히 AI 혁명이랑 맞물려서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AWS 정말 중요하죠. AWS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AWS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뭐 자체적으로 비싼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막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컴퓨팅 자원을 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잖아요. 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압도적인 1등이죠. 30% 이상이요? 와. 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없이 최신 기술을 바로바로 쓸 수 있고 또 복잡한 IT 인프라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이게 AWS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라고 봐야죠. AI 이야기도 좀 더 해주시죠. 요즘 워낙 뜨거우니까요. 그렇죠. AI를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요즘 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하려고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AWS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AWS가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나 서비스를 아주 잘 갖춰놓고 있거든요. 특히 그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네. LLM. 이걸 활용해서 기업용 AI 앱을 만드는 걸 지원하는 데도 아주 적극적이고요. 앞으로 AI 기술이 점점 더 퍼져나가면 AWS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랍니다. 잠재력이 크네요. 네. 게다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성장할 여지는 아직도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쟁자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AWS가 계속 이렇게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건 당연한 과제고요. 하지만 AWS는 가장 먼저 이 시장을 열었던 선두주자로서의 이점, 그리고 이미 확보한 방대한 고객 기반과 데이터, 또 지속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혁신해야 하는 숙제는 안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아마존 주가 흐름인데요.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한 4% 정도에 그치면서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그 무역 관세 우려 같은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아마존의 그 예상 미래 이익 대비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네, PER. 이게 35배 미만 수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5년간의 평균치인 한 38배보다는 낮은 수치예요. 아, 평균보다 낮다. 네. 물론 이 PER 하나만 가지고 주식 가치를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뭘 시사하냐면 현재 시장이 혹시 무역 관세 같은 단기적인 걱정 때문에 아마존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 능력에 비해서 주가를 조금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평가 가능성.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존을 한번 정리해보면 정말 막강한 전자상거래 네트워크와 물류 경쟁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거기에다가 AI와 클라우드 확산에 기반한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와, 정말 여러 방면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네요. 그렇죠.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무역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나 경기 변동 같은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아마존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사업의 견고한 기반과 기술적인 리더십을 생각해 보면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오늘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중요한 두 축이죠. 코카콜라와 아마존. 이 두 기업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한쪽은 정말 수십 년간 검증된 안정성, 그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상징하고요. 그렇죠? 다른 한쪽은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서 미래 기술 환경을 막 주도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나 다른 두 기업이 한 투자자의 철학 안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겉모습이나 사업 방식은 정말 많이 다르지만 두 기업 모두 워렌 버핏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 능력, 이걸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아, 공통점이 있군요. 네. 코카콜라는 강력한 브랜드와 유통망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마존은 네트워크 효과와 기술 리더십이라는 좀 현대적인 해자를 구축한 셈이고요. 해자의 형태가 다른 거군요. 그렇죠.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에도 계속 살아남아서 가치를 키워나갈 기업들이다. 이런 믿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카콜라는 앞으로도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그리고 안정성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 같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또 AI를 통해서 더 큰 성장을 이끌어갈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이 두 기업의 어떤 면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실까요? 안정성일까요? 아니면 성장성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코카콜라가 보여주는 그 검증된 안정성, 그리고 아마존이 대표하는 불확실하지만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혁신성. 워렌 버핏은 왜 이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끌어안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선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안정과 혁신,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인데 말이죠. 네, 미래를 준비하는 각자의 관점에서 이 검증된 안정성과 미지의 혁신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싶으신가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이 안녕하세요. 질문이 글로벌 앞으로 기술 여러분의 공룡이죠. 시야를 좀 알리바바의 넓히고 최근 행보가 아주 스스로의 흥미롭습니다. 기준을 세우는데 최근에 작은 영감이라도 드릴 수 2026 있기를 바랍니다.